지난 2023년 6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외벽에 검정색 라커로 검찰 반성하라, 한동훈 반성하라는 글을 새긴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청 외벽에 항쟁을 표하는 글을 쓴 사람은 IDS 홀딩스 1조 원 대사기 주범의 형집 행정지 알선과 범죄 수익 은닉 사실을 자수한 제보자 김희석 씨입니다. 당시는 검찰의 보안 수사를 명분으로 경찰 송치가 2년째 지연되던 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됐죠. 사건 지휘 라인들이 줄줄이 승진을 했던 때였죠. 김희석 씨는 왜 검찰청 외벽에 이 같은 항의를 한 걸까요? 대부분 언론들은 김희석 씨의 사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술주정, 횡설수설로 치부했죠. 그는 과거 잘 나가는 게임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다 상장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희석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당장 구속 기소할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 검찰은 김희석 씨를 구속 기소했고 김 씨는 3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자신을 구속한 김형진 검사가 뇌물을 받고 자신을 구속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에 2021년 10월 18일 재심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김형진 검사는 2008년 5월 7일 김땡래 등 3명을 특경법 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한 후 김땡래 등 3명을 특경법 위반 사기 등으로 고소한 현대금속의 실제 대표자인 남땡본으로부터 피고인 등 3명을 구속 기소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08년 5월 8일경 검사실에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년 6월 3일경 검사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년 6월 25일경 주점에서 230만 원 상당의 술 접대 김형진 검사 본인 취득 부분만 57만 5천 원 상당을 받고 2008년 9월 8일경 대금 274만 원 상당의 술 접대 김형진 검사 본인 취득 부분 68만 5천 원 2008년 9월 11일경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8년 10월 20일경 사례금 명목으로 대금 364만 원 상당의 술 접대 김형진 검사 본인 취득 부분 121만 3천 원 상당을 받고 2009년 1월 10일경 대금 416만 원 상당의 술 접대 김형진 검사 본인 취득 부분 138만 6천 원 상당을 받고 2009년 1월 23일경 검사실에서 사례 및 전별금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김형진 검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2008년 5월 8일부터 2009년 1월 23일경까지 8회에 걸쳐 총 1985만 9천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조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그러나 서슬퍼런 검찰 정권이 들어서자 수사 기록조차 받기 어려웠던 김희석 씨.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썼을까 생각해 달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2023년도 6월 14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서슬 그렇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장관이죠. 한동훈. 저는 그 당시에 2022년 9월 4일 날 만기 취소한 이후에 검사 뇌물 사유로 재심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덮었던 오산 부시장 사건을 경찰에 다시 재고발해서 경찰이 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검찰에 빨리 기소해라, 검찰 너희 검사 뇌물 사건 자료 내놔라 해도 안 내놓고 버티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변호인들을 통해서 아무리 검찰에 문서를 집어넣고 항의서 집어넣어도 안 돼서 실질적으로 좀 항의하는 모습을, 검찰권 남용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제일 큰 이미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외벽에다가 검찰 반성하라, 한동훈 반성하라 라고 락커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6월 14일 날 오후 4시경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한겨레 모 기자한테 요청을 해서 중앙지검 출입처 기자들한테 이 모습을 찍어라 라고 해서 항의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23년 6월 14일 김희석 씨는 검찰청 외벽에 항의하며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동훈 반성하라를 제가 썼냐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서 너무나 유명한 검찰의 칼이라면서요. 그런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이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출소 후에 지인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 재미교포가 정권 실세들을 다 만나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정권 실세, 즉 정권 실세들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정치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자를 만나보니 실제로 저한테 한동훈 장관,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시장, 권선동, 기타 김은혜 등 그 당시의 핵심 정권 실세들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자기 인맥을 과시하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더욱이 한동훈 장관이 명함을 줬다고 그 명함 실물까지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동훈 장관 어떻습니까? 극도로 자기 이미지 강조하고 극도로 예민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린다유라는 로비스트하고 여성 로비스트하고 무슨 행사장인지는 전 몰랐어요. 그때는 행사장에서 찍었는데 손깍지를 끼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의 아이콘, 조선의 검 한동훈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해서 제가 그냥 항의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그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 전화번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카톡을 보냅니다. 뭐라고? 한 장관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반성하라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저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서 자수를 합니다. 이후 김희석 씨는 112에 연락해 자수 신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자기들끼리 경찰이 막 의논하더니 저와 제 변호인한테 자기들 좀 사정을 좀 봐달라고 지금 이대로 나가시면 기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제가 또 저로 인해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이거는 좀 위에서도 얘기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 일단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경찰 입장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응급 입원 조치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 입원 시키면 하루 이틀 정도만 계시면 언론 조용해질 거니까 그때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제가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경찰하는 대로 응급 입원 갔습니다. 저기 강북의 저 끝쪽에 있는 국가정신분센터인지 그런 데를 가서 이틀인가 3일 정도 응급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김희석 씨는 그 사건 다음 날인 23년 6월 15일 새벽 1시 27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응급입원 형태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다음 전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행정입원을 시킨다고 행정입원 조치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행정입원은 지자체에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겁니다. 갔더니 구속 피의자보다 더해요. 핸드폰 뺏기고요. 저를 정신병원 병실에 가둬놓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대소변을 그 안에서 보라고. 그렇게 7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2주 넘게 계셨던 거죠? 네.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장에 의거해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3일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2주간을 더 갇혀 있었던 김희석 씨. 그는 폐쇄병동에서의 생활은 구치소보다 더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증거 사진 좀 찍으신 게 있잖아요. 그 사진은 자, 어떻게 했냐면은 핸드폰 꼈잖아요. 하루에 공중전화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전화로 그 안에 있는 병원 안에 있는 밀폐된 병원 안에 있는 공중전화로 제 변호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은 잠깐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핸드폰도 너희가 어떤 법에 의거해서 핸드폰도 너희가 하고 수채에서 박탈해야 했더니 핸드폰을 하루에 30분인가 쓰게 했습니다. 그 핸드폰을 어쨌든 그 당시에 가져간 거는 병원 관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었어요. 구속 피의자들 우리 교정본부에서 철저하게 교도관들이 통제하면서 옮기잖아요. 외부인 접촉 못하게 하려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병원에 있으면서 식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셨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뭐 하셨어요? 갇혀 있었습니다. 식사는 때가 되면 배식판에다가 갇혀 있었습니다. 거의 뭐 감옥에 있는 거는 별로 다르지. 더 힘들었어요. 서울구치소, 청송교도소 창문 있고요. 안에 화장실 있고요. 면회되고요. 면회도 안 됩니다. 그 거기 있다는 사실도 지인들이 잘 몰랐던 거지. 제가 전화했어요. 그 공중전화로. 난리 나죠, 저희 변호인들. 전화하고 말도 해야 전화 항의 전화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면회를 안 시켜줘요? 그럼 왜 안 시켜줘요? 왜 한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신체적 자유를 행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왜 부탁시키냐고요? 김희석 씨가 항의해받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당시 사진에는 실제로 닫힌 문, 일회용 대소변 용기 등이 살펴졌습니다. 경찰의 부탁으로 3일간 응급입원을 하는 줄 알았지만 성남 씨는 계속 연장 신청을 해왔습니다. 결국 김희석 씨는 6월 20일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7월 3일에야 퇴원했습니다. 이 같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은 일반적인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통은 저기 경찰에서 의뢰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뭐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바로 이제 입원은 가능한 거죠. 저희 병원에요? 그 자리가 있어야 입원이 되겠죠? 자리가 없으면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자리가 없으면 이용 못하죠. 여기도 굉장히 들어오는 게 쉽지 않군요. 네. 23년도쯤에는 어땠었는지 혹시 여름에 2월이지만 저는 몰라요. 그죠? 응급으로 오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자야 하는 거를 발견했거나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거 경찰의 법에 의뢰서가 있어야 돼. 경찰이 확인한지 의뢰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이 써줘야 돼요. 네. 뭐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어느 경찰서 누구 그럼 당연히 그 확인서를 받고 입원을 하는 현장에서 발견하면 바로 그런 그럼 환자를 발견하거나 누군가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거나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절차대로 자해나 타해, 현장을 목격했을 때 오게 되는 곳이다. 김희석 씨가 수감 생활과 검찰과의 싸움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해하는 행동을 한 것도 당시 자해를 시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메일을 통해 질의하자 통상적인 응급 입원 절차는 알려오면서도 김희석 씨에게 적용된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견을 낸 전문의에게도 휴가 중이라 질문할 수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희석 씨가 행정 입원됐던 민간병원에서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지우셨나요? 탐사에서 변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입원하셨던 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얘기가 다 안 될 텐데 보호자가 아니고 그러시면 여기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 행정 입원도 여기서 하죠. 네. 근데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누구한테 뭘 얘기해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언론 담당하시는 분이요? 그런 건 없고요. 그 행정 입원 하게 되면 저 하나만 그럼 좀 네.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가지고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저희 병원은 폐쇄병동이라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정 입원이든 무슨 입원이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 전혀 네. 그건 왜? 지금 저희가 폐쇄병동이라서 부장님이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 오셨어요? 예.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예전에 여기 입원하셨던 분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여기가 지금 행정 입원도 이쪽으로 같이 서울시랑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전문가 소견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선생님이 소견이 있으면 입원을 하시는 거죠. 응급 입원의 기준이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주민센터에서 혹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발굴해서 이렇게 오는 거냐, 혹은 그 입원 후에 더 입원이 필요한 거냐 마느냐, 이건 절차대로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그런 거는 타의위험성이나 자유위험성이 있어서 현장에서 이제 센터장님이 평가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네,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이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센터장님이랑 같이 가서 1차적인 평가를 해요.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이냐 아니냐, 그 보건복지부에서 혹은 의사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표가 있는데 그걸 도표를 해서 그래도 진료를 좀 봐야 되겠다. 그 병원에 와서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보죠. 진료를 봐서 상태가 정말 응급상황이 맞는지 경찰한테 의견도 묻고 센터장님한테 의견도 묻고,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확인을 하고 진료를 보고 시작하자 그럼 경찰도 동의하고 의사선생님도 동의하고 인생이 그 약속 남아있지 않으면 아니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10중 8구는 본인의 병을 인지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이제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파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인지가 좀 잘 안 돼요. 확실히 인지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해라거나 타인을 해할 경우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난동을 피웠다든지 뭘 부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상황이 심각하면 판단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단순하게 그냥 폭력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입원은 안 되죠. 그럼 이제 조건이 사실 그러면 되게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입원하려면. 뭐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사람이 정신과적인 질환이냐 아니냐를 현장에서 센터 선생님들하고 보좌관님이 판단을 하신 거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서로가 다 맞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이러다가도 다른 뭐 큰 위험이 있겠다라고 하면 입원을 하는 거죠. 자해나 타의위험성이 확실하게 존재한 사람들만 오시는 거니까. 아까 위험성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고 가족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퇴원 가능하세요. 그리고 퇴원의 기준은 누구든지 뭐 가족분들도 퇴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본인과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호자나 가족이 뭐 퇴원시키겠다고 하면 원하면은 조건이 되면 나올 수 있는. 그럼요. 언제든지 나가야죠. 우선 평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퇴원을 하셔도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 소견이 나오면 언제든지 퇴원이 휴대폰 반입이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면 또 흉기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외부와서 지금 일반 하기 위해서는 안 되거든요. 소통은 공중전화가 있으니까 네. 굳이 뭐 근데 요즘에 그렇게까지. 핸드폰으로 막 다들 외우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 핸드폰을 줘요.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 핸드폰을 줘서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환자가 이제 그 선생님께 요구를 해서 핸드폰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일과 시간 끝나면 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인지가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판단을 또 하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로 이제 통화 필요하면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번호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전화번호 저 뭐 좀 볼게요. 계좌번호 좀 볼게요. 오케이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9시부터 4시까지는 일과 시간도 있고 프로그램 시간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뭐 격리까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여기도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방마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단체 화장실을 써요. 그럼 환자분들 저희가 기존에 마음대로 좀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그냥 아 그래요? 그 폐쇄는 안에 보관 같은 걸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마다 다 그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응급하게 왔어요. 근데 응급하게 와서 자택경증이 아직 해제 수류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위험을 할 수 있으니 그때는 불필요하게 이제 또 필요하면 이렇게 화장실 보내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거를 보내준 일회용 병기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보내주는 거지 이거 방마다 그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안 보이니까 내주는 거. 경 환자한테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렇죠. 조금 자태 위험성이 조금 많이 있으면. 근데 그것도 막 부시고 던지고 벽에 막 뿌리고 하니까.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직원들도 사실 여러 번 다쳐가지고 지금도 뭐 강화 밀려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제 그만두시긴 할 건데. 김희석 씨는 난동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강제 입원 절차에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도지사의 결정만으로 행정 입원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죠. 도대체 김희석 씨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며칠 후 병원으로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네.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사무국장님인가? 그분이랑 잠깐 좀 대화 나누고 좀 궁금한 거 여쭤보니까 친절하게 답해 주셨었거든요. 아, 잠시만요. 그 기자님 그 성함이 어떻게? 네, 권지연 기자입니다. 무슨 일로 근데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지난번에 그 찾아뵀을 때 좀 여쭤보니까 병동에서 이제 격리까지 시키는 경우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병동에서 네 잠시만요. 병동에서 어떤 사이요? 격리까지 시키는 경우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던데. 네. 네, 행정 입원 오시는 경우에. 근데 이제 2023년도 6월 달에 그 병원에 한 2주 조금 넘게 입원하셨던 김희석 씨라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분이 거기 이제 병원에 격리까지 되셨었는데 사실 뭐 자해나 타해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김희성님이 70년생 분인가요? 네네. 아, 네네. 6월 달에 입원하셨던. 네, 맞아요. 알고 계세요? 아, 네.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 여기 전사한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격리까지 되셨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뭐 사무국장님이랑 얘기하셨다고 뭘 사무국장 누구랑? 이따가 전화드린다고 할까요? 네, 기자님 일단은 무슨 이유로 전화하셨을까요? 사유가? 아, 네네. 거기 이제 그 격리까지 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경우였던 것 같은데 그 경우는 왜 그렇게 격리까지 됐었는지 혹시 뭐 어디 연락이 좀 왔었던 건지 어디서 뭐 이런 것들 좀 여쭤보려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환자분 그런 거는 전화로 알려드리긴 저는 이제 환자분의 동의를 받고 취재하고 있는 거라서 네.
네.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도 필요하고 네. 그냥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환자분이 동의했다라고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직접 그때 당시에 어떤 절차나 뭐 서류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요청하면 주시나요? 그거를 공문으로 하셔야 되고 환자분이 직접 오셔서 저희 병원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방문해서요? 네. 일단은 저희가 문제 생기면은 다시 일본으로 이따가 다시 전화 문제 드릴게요. 생기면이 아니라 좀 네. 알아보고 꼭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윗분이랑 좀 계속 대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사유가 그냥 기자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긴 네. 하시죠. 네네네. 그래도 뭐 협조 부탁드리는 거니까 가능한 선에서는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얘기 한번 나눠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우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민간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발견지가 김희석 씨의 당시 성남 시분당구 자택으로 기재돼 있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됐고 거기서 다시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발견지가 허위 기재됐던 겁니다. 당시 응급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서초경찰서 최병규 경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요? 여보세요? 네, 최병규 수사관님이시죠?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뭐 좀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예전에 왜 그 검찰청에서 락커 그 항의하셨던 김희석 씨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저희는 언론 대응해서 지금 아, 그거는 아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김희석 씨 응급의료 의뢰서에 그 최병규 수사관님이 직접 경사님 이름으로 직접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었거든요. 도장을 찍고. 그래서 요때 요거 상황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뭐 이런 인터뷰조차도 일단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장님한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근데 그때 당시 그 경사님 황급히 전화를 끊는 최 경사. 그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당시 행정입원 제도를 악용해 김희석 씨의 인신을 구속하도록 한 사람은 누굴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은 알고 있을까요? 이후 김희석 씨의 락커 항의에 대한 형사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2023년 9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9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7일에야 기소했습니다. IDS 홀딩스 사기 주범의 범죄 수익 은닉과 형집행정지 알선 모의를 김희석 씨의 사기 사건으로 뒤집어 단독 기소한 건 25년 6월 13일.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기소된 겁니다. 2년 가까이 묵혀두었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부랴부랴 한꺼번에 기소한 건 아닌지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지독한 검찰 정권을 지나 어렵게 검찰개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 반성하라. 한동훈 반성하라. 제보자 김희석 씨가 검찰청 벽에 락커로 적은 글씨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낙서로 치부해버린 이 글씨는 더 선명하게 살아 온 국민의 외침이 됐습니다. 자신들이 죄수라 옥에 가둔 사람보다 더 죄책감 없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반성을 모르는 검찰을 향한 외침. 검찰은 반성하라. 이는 우리 시대가 검찰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